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꺼짐 특집 세 번째 시간으로 땅꺼짐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 중에 우리나라와 일본의 땅꺼짐 숫자를 비교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연간 약 190건, 200건이 안 되죠. 일본은 10,000건 정도가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50배 정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우리나라는 통계 관리를 하는 것이 규모가 1평방미터 이상 아니면 깊이 1m 이상, 그러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만 관리를 하는 반면에 일본은 크든 작든 1m 미만짜리도 전부 다 관리를 하는 것이고 1m 이상의 규모는 전체 발생 건수의 3% 정도 된다. 그것을 숫자로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단위 면적당 발생 건수는 오히려 우리가 일본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일본이 우리보다 적게 일어나고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일어나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그 얘기는 이 대책 부분에 땅꺼짐의 대책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왜 지금은 하수도에서 생기는 땅꺼짐이 우리나라보다 적게 되었는지 그 얘기는 대책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땅꺼짐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꺼짐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그 땅꺼짐을 가중시키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쿠아노 레이코 교수라고요. 네. 이 쿠아노 레이코 교수는 도쿄대학교 교수입니다. 네. 이분이 제가 2014년도에 일본에 이 도로 함몰 때문에 출장을 갔었을 때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여성분입니다. 이분이 도쿄도에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이 땅꺼짐 문제를 연구를 하고 정부랑도 같이 협업을 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그 논문이라든지 이분의 발표 자료를 저희가 좀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본에서도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고 그중 권위자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그 일본의 이 땅꺼짐, 그러니까 도로 노면화 함몰 공동에 관한 연락회 그 모임 전체 그 심포지엄 같은 데서 발표했던 자료를 갖고서 참고를 하고 그와 관련된 논문을 보면서 이 자료를 제가 좀 만들었는데요. 땅꺼짐을 일으키는 그 핵심 유발 요인은 뭐냐? 땅꺼짐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쿠아노 레이코 교수가 이러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를 켜켜이 쌓아두고 밑에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 물을 담아서 이 구멍을 뚫어놨더니 이쪽에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동공이 생기다가 동공이 확대되고 결국에는 땅이 이렇게 무너지는 함몰이 생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꺼짐이 생기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집안이 이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흙이 특히 모래가 취약한데요. 사질토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토사 흙과 모래가 특히 모래가 물은 땅속에서는 지하수죠. 혹은 빗물 등이 이 빗물이 들어간 지하수가 유출되는 빠져나가는 구멍 아울렛 이 출구가 아울렛이 노후화나 손상 혹은 공사부실 어떤 원인이든지 구멍이 생기면 어쨌든 물과 토사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기면 결국에는 동공이 생기고 그것이 확대돼서 결국에는 함몰로 이루어진다는 모든 원인이 대부분 모든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이겁니다.
하물며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번엔 다루지 않는다 그랬지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싱크홀도 석회암지대에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천정부에 석회암 밑에 있는 지하수길의 천정 부분에 구멍이 생겨서 그쪽으로 위에 점토질, 모래질의 토사가 물과 같이 빠져나가서 생기는 거고요. 인공적인 도로 험물, 인공적인 싱크홀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은 어떻든 이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흙과 모래,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처음에 이 구멍에서 구멍이 이렇게 동공이 안에 캐버티, 빈 공간이 생기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 구멍을 일으키는, 이 구멍을 만드는, 집안 속에서 구멍을 만들어서 흙과 모래가 빠져나가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배수시설이냐, 교량이냐, 법면이냐, 하수도냐, 이거를 구별한 거라고 보시면 대부분은 맞겠다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떤 것이든 이러는 거죠. 뭐 우리가 사는 공간에 어디든지 흙과 모래, 그 다음에 물은 어디든지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느냐, 땅속에. 예, 그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가 여기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하철, 이 땅속 깊이 만든 지하철, 조금 얕은 곳에 이제 땅을 파서 만드는 그런 지하철, 혹은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지하 매설물들을 갖춘 있는 공동구, 이런 공사를 했었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류판이라고, 여기 토류벽, 토류판 이렇게 했습니다만 흙막이 벽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흙이 이 공사 구간으로 들어오거나 또 혹은 여기 있는 지하수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죠. 이렇게 흙막이 공사를 해놓고 이 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되메우기를 하는데, 이 되메우기가 요런 공간들은 되메우기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 분홍 색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공사라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비를 맞고 이러면서 다져지면서 함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공사 중에가 아니라 공사가 끝난 다음에 뭐 빠르면 1, 2년 이렇게 뒤에 생기는 함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3월달, 98년도 9월달, 그 다음에 6개월 뒤 99년도 3월달에 잇따라서 함몰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이런 경우 빼놓고는, 이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은 어떻다? 우리 땅 밑을, 우리 발밑을 구성하고 있는 땅,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 거기에 있는 흙과 모래, 그 다음에 거기 속에 있는 물, 지하수가 우리 발밑을 버텨주고 있는데 그것들이 빠져나가는 구멍, 그것이 하수도든 도로 배수시설이든 교량이든 어디 구조물이든 구멍이 생기면 전국적으로는 땅꺼짐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네. 쿠아노 교수가 아까 보였던 이 실험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요거는 제가 지금 그 저작권 때문에 여기서 동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밑에 링크를 갖다 걸어 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영상을 좀 다시 요약을 한 건데, 요 밑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초기에는 이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길다란 형태, 일본에서는 이걸 굴뚝 형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돌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길쭉한 형상으로 빠르게 물과 여기 있는 토사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새로 안에 빈 공간, 이거를
동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영어로는 void라고도 하기도 하고 cavit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얀 동공이 생기는데 아직까지 지반이 무너진 상태는 아니죠. 그것은 요 색깔로 지금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치 형태를 했습니다만은 아치 효과라는 말을 씁니다. 땅 자체가 그 지반 자체 모래든지 흙이든지 우리가 어렸을 때 모래로 아니면 흙에서 이렇게 뭐 굴 같은 거를 파고 이렇게 뭐 바닷가 같은 데 가서도 이렇게 모래 갖고서 우리가 이렇게 굴 같은 걸 갖다 조그맣게 파지 않습니까? 두꺼비집 놀인가요?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안 무너지고 있죠. 그것은 흙 자체가 갖고 있는 예, 그 저항력 그걸 갖다가 뭐 전단 저항력이라고 합니다만은 전단 강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흙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저항 효과로서 버틸 수 있는 상태다. 서로 이 지반 원지반 자체가 버티는 힘 그것을 아치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아치 효과에서 이렇게 파서 이렇게 구멍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예, 뭐 어렸을 때 봤던 뭐 흙으로 된 집안에 있는 방공호라든지 이런 것들 안 무너지고 그냥 있는 것이 이런 아치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하수가 이 지하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이 공동의 폭이 커집니다. 공동의 폭이 이게 지금 물이죠.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모래 지반 아니면 점토 여기서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쓸려 내려가면서 점점 옆으로 벌어집니다. 이 폭이 벌어지다 보면 이 아치 효과가 작동이 안 되죠. 요 자체가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함몰인 거죠. 이 상태가 함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작용을 해요? 구멍이 생겨서 초반에는 빠르게 이렇게 공동이 위쪽으로 쭉 발전하다가 물이 작용을 하면서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그러면서 이 공동의 폭이 넓어지고 결국에는 흙이 스스로 이 위의 하중 자체 무게를 견디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 다음에 갑자기 무너집니다. 이 무너지는 것이 때로는 전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무너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구멍은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떤 원이든지 이 구멍이 있으면은 그 동공이 생기고 물이랑 구멍이 있으면 동공이 생기고 그게 확대돼서 함몰이 되는데 우리가 피해 규모라는 것은 함몰의 피해 규모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원인은 다 똑같은데 결국에 이 폭이 얼마나 되느냐. 특히 이 폭을 갖다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구멍이 어느 깊이에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수관이든 공사장이든 터널 공사든 건축 공사장이든 아니면 다른 지하 매설물이든 간에 뭐 호환 쪽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구멍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구멍이 위치가 어디 있냐는 것은 그 시설물 혹은 매설물의 위치가 어디냐, 지표면에서부터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게 영향을 또 미치는 거죠. 그게 이 피해 규모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수도 우리가 일본 자료도 봤습니다만은 3% 정도의 하수도는 피해 규모가 이 함몰 규모가 1m가 넘었죠. 하수도는 1.5m 정도 있어도 무너진 흙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1m 정도 될 수 있는데 일본에서 금년에 일어났던 사고는 이 하수도가 10m 밑에 깊이이기 때문에 이 무너진 깊이 역시 9m, 10m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수도라고 해가지고 규모가 작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게 어느 깊이에 묻혀져 있느냐, 또 그
하수도가 또 단면이 있는 거니까, 하수도가 이 상단 말고 밑에까지 있어 구멍이 밑에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하수도에 구멍이 어디서 생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게 이 피의 폭과 피의 면적, 그 다음에 깊이, 피의 깊이, 함몰의 깊이를 결정짓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장에서 피해가 큰 것은 왜 그런가요? 지하철 구조물이 대체로 지상에서 40m 정도 아래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이 무너진 이 깊이가 상당히 깊게 되는 20-30m 이상 깊게 무너지는 거. 결국에 40m 뭐 이런 정도 깊은 곳이 생기고, 건축공사장도 마찬가지죠. 그 토류판, 그 흙막이 벽에서 구멍이 어디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너지는 유발 요인은 구멍과 지하수위, 피해 규모는, 이게 확대되는 과정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이 피해 규모는 결국에 얼마나 넓으냐 하는 것, 얼마나 깊으냐 하는 것은 이 구멍이 어디서 생겼느냐, 얼마나 깊은 데 생겼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공동이 다시 한번 생성 확대돼가는 과정을 갖다 보시면, 공동폭 깊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공동폭 깊이인데, 폭이 점점 물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폭이 넓어지고, 깊이는 이 천장까지의 깊이는 점점 얕아집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게 이겁니다. 굴뚝 모양의 초기 공동 상태는 공동폭은 작고 5cm, 실험치니까 5cm 깊은 곳에 있는데, 10cm 깊은 곳에 있는데, 점점 폭은 넓어지고 15cm까지 폭은 넓어지고, 깊이는 한 5cm 정도로 낮아지다가 결국에는 5cm 안쪽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폭이 20cm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초기 공동 깊이만큼 다 이게 함몰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 토층부가 있으니까, 이제 그 공동에 표피부가 있으니까 요거만큼은 깊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게 무너지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긴 굴뚝 모양으로 있다가 하부의 공동폭이 확대가 되고, 공동 상부의 흙이 무너져서 함몰이 되는데, 그 역할하는 것은 구멍과 물이다. 그 다음에 집안이 얼마나 이 물과 이 구멍에 의해서 빨리 빠져나가느냐. 왜 사실터 모래가 더 취약하다 하느냐 하면, 점토보다는, 우리가 경험상으로 봐도 점토보다는 모래가 더 잘 빨려나가겠죠. 더 쉽게 빨려나가겠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이 공동의 함몰 위험도 평가를 이 쿠아노 레이코 교수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그러니까 2003년도서부터 2007년도까지 총 703건의 자료를 갖고서 추정을 하는 이 그래프를 만들어냈는데요. 공동폭, 동공 천장부의 깊이인데, 함몰이 되는 것을 이렇게 플로팅을 해봤더니, 이 선의 기울기가 0.2 내지 0.3 상태가 되면은 무너지더라. 이 안쪽이면은 무너진다. 이 안쪽으로 가면은, 여기는 폭은, 이쪽은 폭은 적고 깊으니까 무너질 위험이 적은데, 무너지는 과정이 어땠어요? 폭은 넓어지는 쪽으로 가고, 깊이는 얕아지는 쪽. 폭은 넓어지고 깊이는 얕아지는 쪽. 그래서 아치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무너지는데, 그 선을 나타내는 게 요 선이다. 그래서 이쪽 안에 있으면 위험하다. 이렇게 그래프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도 참조를 해봐야 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별로 이게 같은지, 또 집안의 그 흙의 종류별로도 이렇게 같은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차용해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쿠아노 레이코 교수가 정리한 것입니다만은,
공동이 다양한 원인으로 공동이 생성되는데 자연 생성, 그러니까 내추럴 싱크홀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에는 석회암이 녹아서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이제 처음엔 동공으로 생기다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상황이 되는데 자연 생성이든 인공 공동이든 하여간 공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하매설물관 이런 데 터널 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 터널 공사에 결함이 생기면 토사 유출이 되는 건데 이게 공동이 천정부가 순차적으로 북락이 되다가 결국에는 떨어져 내리다가 아치 효과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자체적으로 상부의 하중을 자중을 견딜 힘 그 상태가 안 되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쏟아져 내리는 거죠. 자립하고 있다가 자립 능력을 상실하면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쿠아노 레이코 교수가 정리한 건 이런 건데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건축공사, 지하 굴착 공사장도 상당히 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추가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쿠아노 레이코 교수가 정리한 걸 갖다 보면 소인과 유인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잠재적 유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인은 촉발 유인, 트리거죠. 트리거, 촉발을 시키는 잠재적, 내재적 요인 이렇게 되고, 요 중에 뭐 결국에 이게 이제 촉발 요인이기도 합니다만은 가중 요인으로 뒤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지형에서 어떤 상태에서 땅 꺼짐이 많이 생길 수 있느냐,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땅 꺼짐이 꼭 생기는 건 아닌데 이런 곳에서 땅 꺼짐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공동 땅 꺼짐이 형성되기 쉬운 여건이다, 이런 조건이다라는 거죠. 지하매설물이 복잡한 곳, 아무래도 결함이 생길 수가 있겠죠. 결함이 생길 확률이 높겠죠. 지하매설물이 많이 묻혀져 있고 노후돼 있을수록 결함이 생길 수가 있겠죠. 혹은 부실공사를 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또 유출되기 쉬운 토양,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점토보다는 모래질의 흙이 유출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지질이나 지형, 지하수가 있으면, 물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지하수가 있으면은 지하수가 아예 있는 곳, 비가 내려도 있는 곳에서는 조금 더 땅 꺼짐이나 동공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이런 거죠. 그럴 위험이 더 크다. 그 다음에 굴착 공사를 했었던 곳, 이건 뭡니까? 아까 되메우기가 부실할 수 있는 곳이죠. 되메우기가 제대로 안 됐을 수 있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이 잠재적인 요인을 갖고 있는 지역에 매설 인프라의 노후화나 파손으로 뭐가 생겨? 틈이 생긴다. 틈, 구멍, 아울릿이 생긴다. 그게 유인, 촉발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동공은 생긴다. 동공이 무엇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빗물에 의해서, 지하수에 의해서, 비가 내려서 지하수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동공이 옆으로 확대되다가 결국에는 아치 효과, 스스로 자립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그냥 자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 그게 이제 공동하고 함몰이 생기는 과정이고, 요것을 소인과 잠재적 요인과 촉발 요인, 유인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비나 지진은 가중 요인이다라는. 우리나라는 지진이 이렇게 일어나도 뭐 지금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라서 공동하고 함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본은 지진이 많은 나라니까 지진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겠어요? 물이 지하수가 있는 모래질을 지진이 흔들어대면 그 전단 강도라고 그러는데 그게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견디는 힘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액상화라는 그 현상도 생기고, 뭐 건물 같은 게 그냥 쑥 꺼져버리는 현상도 생기고, 동공뿐만이 아니라 이 지진은 물이 지하수가 있는 그 사질토, 모래질 집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위험. 그래서 제일 큰 위험은 액상화, 액화, 땅이 액체처럼 변질돼서 그냥 그 각종 시설물들이 다 꺼져버리는, 사람도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제일 무서운데, 그런 정도의 큰 지진이 아니다 하더라도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흔들어대면서 거기에 거기에 그 흙의 지지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더 많이 함몰이다, 공동이 더 많이 생긴다. 이런 조사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동과 함몰을 확대시키는 요인 중에 비가 있습니다. 비, 특히 집중호우. 이건 우리나라 서울에서 통계조사를 했던 건데 6월, 7월, 8월, 특히 7월달 이때 장마 요새 시기죠. 요새 이제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던데 6월, 7월, 8월에 이 함몰이 집중적으로 늘어난다. 크게 늘어난다. 6월, 7월, 8월. 일본은 뭐 9월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6, 7, 8월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일본 자료인데요. 일본 자료도 6, 7, 8, 우리도 6, 7, 8. 그래서 제가 일본과 정책을 많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장마나 태풍이 강우가 집중되는 이 강우 패턴이, 강우 양상이 우리랑 일본이 비슷하다. 그래서 땅꺼짐이 발생하는 패턴도 비슷하다. 정책 대응하는 것도 지진 빼놓고는, 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본보다는 빈도가 적으니까, 강도나 빈도가 적으니까 지진 빼놓고 나머지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비가 내렸을 때 땅꺼짐이, 동공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똑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본 자료니까 일본에서 일본 진도 5를 초과하면 공동의 숫자가 늘어난다, 이런 거. 평상시에서는 킬로미터당 0.5개였던 것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일본은 진도를, 우리나라는 진도를 12까지 구분을 하는데, 12가지로 구분하는데 일본은 0서부터 7까지 10단계로 구별을 합니다. 5와 6은 강과 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게 7까지 있습니다. 0서부터 7까지 있으면 두 개가 더 있어서 10단계로 나누는데 5약 이상이 되면은 늘어난다라는 진도는 땅이 흔들리는 정도죠, 지진에 의해서. 그래서 이곳은 2018년 6월 달에 오사카에서 지진에 의해서 함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킬로미터당 이상 신호 개소수는 동공을 표시하는 거죠. 동공이라고 의심되는 숫자가 지진 전에는 0.46이었었는데 지진 후에는 동공도 1.72개로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것이 늘어난다. 우리는 땅이 흔들리는 것은, 지진은 우리나라 일본보다는 작지만 땅에 진동을 주는 어떤 굴착공사, 굴착기계 같은 것들은 동공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인데요.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 저도 뭐 새로 이게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었지만 경험상 자료로 본 것은 처음인데요. 공동과 함몰의 확대 요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6, 7, 8월 달에 많은 것이 강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희가 자료를 저희도 갖고 있었고 일본 자료도 그렇게 봤었는데,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노면 온도입니다. 일사량과 그러니까 해가 얼마나 많이 도로에 비치고 그 도로에 햇빛이 많이 쏟아질수록 노면의 온도가 올라가겠죠. 이 노면의 온도도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풀스케일 테스트라는 거는 도로를 이제 만들어 놓고, 실제 도로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고, 풀스케일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시험을 했더니 최대 처짐량이 2000 마이크로미터서부터 함몰되는 데까지 남은 수명을 측정을 해봤어요. 처짐이 2000 마이크로미터 조금 생기는 것서부터 함몰될 때까지로 수명을 해봤는데, 여름에는 1단위, 그러니까 깊이 10cm의 동공이 무너지는 데 걸리는 게, 여름에 노면 온도가 53도일 때는 3일밖에 안 걸렸는데, 노면 온도가 10도씨, 노면 온도가 19도씨만 돼도 4개월, 6개월. 이 아스팔트
요거는 분류인데요. 아스팔트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조금 더 길고 어떤 건 조금 더 짧은데 어쨌든 온도가 낮은 봄, 가을. 예, 이건 3월 달이니까 초봄, 늦봄 이런 정도, 여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름이 되니까 일본 이제 9월 사이니까 늦여름이죠. 아직 가을로 들어가기 좀 이른 상태인데 늦여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때 노면 온도가 53도씨인데 3일 만에 붕괴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3일 만에 동공이 있는데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동공 함몰이 많이 생기는 게 여름에 많이 생기는 게 비 외에도 또 하나는 노면 온도, 햇빛이 비쳐서 흙이 아니면 아스팔트가 흐물흐물해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견디질 못해 자립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참고는 해봐야 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동공의 발생, 그 다음에 함몰의 발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시설물에 있는 구멍, 지반 특성, 그러니까 모래질이냐 점토질이냐 안반이냐에 따라서 특히 모래질인 곳, 서울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모래질인 곳이 대체로 옛날에 한강을 갖다가 매립해서 건설을 한 아파트를 짓거나 한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이 이제 모래가 많은 지역들이죠. 뭐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개발할 때 강을 매립을 했거나 흙을 쌓았거나 그러니까 성토했다 그러죠.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유출되기 쉬운 집안 여건, 거기에 지하수, 또 빗물,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 이런 곳에 지하매설물이 노후됐거나 굴착공사장에서 공사관리를 잘못해서 어떤 틈새가 생겨서 글로 지하수나 빗물이 나가 빠져나가면은 동공과 함몰은 필수다.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생 메커니즘, 유발 요인, 가중 요인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